안녕하세요. 파란만장한 삶을 산 30대 여성입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알 수 없더군요.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평범하지만 소박한 행복을 누리는 여성이었어요. 그런 제 행복한 가정을 어디서 굴러먹은지도 모르는 게 날아와 유리창 깨듯 와장창 깨버렸을지 누가 알았겠나요? 누군가는 말하고 하죠.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요. 저는 예전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남의 인생을 박살내놓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오히려 착한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리빨 날리는 복수로 그들의 인생을 똥통에 빠뜨린 순간 틀린 말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간녀와 남편에게 돌아온 건 결국 자신들이 뿌린 대로 거둔 결과였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 말이 얼마나 사실인지 느끼시게 될 겁니다. 아직 제 인생이 파란만장해지기 전 짧은 꿈 같았던 시절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는 남편은 물론이고 시부모님하고도 잘 지내던 시절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제가 시댁에 가면 항상 가만히 있으라고 손님이니 소파에 앉아 TV나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민망해서 설거지라도 할라치면 손사래를 치면서 말렸죠. 우리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 우리 아들을 위하는데 더 쓰면 돼. 손님은 손님답게 쉬고 있으면 된다. 시부모님의 이런 성향 때문에 명절날에도 편했어요. 명절 때 먹으면 된다고 저보고 음식 해오지 말라면서 전이랑 떡 등을 사셨고, 반면에 집에 비싸고 맛있는 명절 선물이 들어오면 항상 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가져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가끔 이 집 자식은 내가 아니라 당신인 것 같다는 농담을 할 정도로 저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셨죠. 그렇게 다정했던 시부모님이 바뀐 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계기였어요. 바로 우리 어머니의 재혼 얘기가 나오면서부터였어요. 청첩장을 받아든 시모와 시부의 얼굴은 어두워졌죠. 아니,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그 나이에 재혼을 하겠다니 사부인도 참 대단하시네. 그러게 말이야. 보통 그 나이면 시가 안 올리고 그냥 같이 살기만 하지 않나? 요즘은 황혼 결혼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늙어도 마음은 청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유, 다들 그냥 하는 소리지. 아무리 그래도 우리 나이가 어찌 청춘 남녀야. 젊은 사람처럼 굴면 주책이지, 주책. 시부모님은 엄마의 재혼을 못마땅하시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주책이라고까지 할 줄은 몰랐기에 좀 화가 났어요. 하지만 사이 좋은 시부모님과 싸우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이때는 마음을 굽히고 참았어요. 그러나 제 참을성은 한 달 뒤 바닥을 나고 말았어요. 그날은 유독 제 기분이 지옥 끝까지 떨어져 버리니 날이었어요. 옆에 있던 남편도 죄인처럼 눈치를 보고 있었죠.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새로 이사 온 집에 집들이한 날이라 최대한 내색을 안 해보려 했건만 이 망할 인간들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하더군요. 사부인, 이왕 이렇게 온 가족이 모인 김에 사부인에게 저희 부부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우, 네, 말씀하세요, 사돈어른. 제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그 재혼하는 어르신들은 재혼하기 전에 재산을 깔끔하게 정리하시더라고요.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상속권도 배우자가 가장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팔은 또 안으로 굽는다고 아무리 자기 부인이고 남편이라도 핏줄이 가장 중요한 게 부모 마음 아니겠나요? 그래서 재혼 전에 며느리한테 증여라도 해주시면 어떨지. 이 탐욕스러운 인간들은 돈 때문에 우리 엄마 재혼을 탐탁지 않아 하는 거였어요. 저는 분노가 머리끝까지 솟았습니다. 아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날 갑자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누구한테 물려주든 사회 환원하든 그건 저희 엄마 마음이죠. 어머님, 아버님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무슨 못할 말했냐? 너 어디서 시부모를 가르치듯이 말하냐?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우더는데 말버릇이 그게 뭐니? 우리가 뭘 틀린 말을 했냐고.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하시고 그런 말을 하셔야죠. 그럼 어머님은요? 아들 바람 숨겨주고 옹호하는 게 퍽이나 어른스러운 행동이신가요? 저는 마침내 제가 들고 있던 폭탄을 시모와 시부에게 투척했습니다.
그때 하얗게 질린 시모와 시부의 표정을 여러분도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남편은 아예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제가 남편 놈의 바람을 알게 된 전말은 이렇습니다. 저는 집들이 며칠 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친정에 혼자 갔다 하룻밤 자고 왔는데 예상 도착 시간보다 빨리 와버린 거예요. 남편은 친구들하고 낚시를 하러 갔다고 했으니 굳이 도착했다 연락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집에 오면 의뢰 보겠거니 했죠. 그런데 제가 버튼 키를 누르고 집 안에 들어가자 소파에 서로 엉켜서 찰싹 붙어 있는 남녀가 보였어요. 여자는 버튼키 소리에 화들짝 놀라 자다 일어난 모양새였고 제 남편은 버튼키 소리에도 못 깨고 자고 있었죠. 순간 저는 몇 초간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놀라거나 황당하면 머릿속이 순간 새하얗게 변하거든요. 그러다가 여자가 벌벌 떠는 손으로 남편 보고 일어나라고 흔드는 모습을 보자 상황 인식이 되면서 그년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쳤죠.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남편 바람핀 걸 알게 됐는데 시부모가 숨겨줬다는 건 무슨 소리인지. 제가 몽둥이 앞에 두고 두연놈들 추궁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말실수를 한 거예요. 어제 초저녁부터 같이 있었어. 그리고 집에 데려온 건 어제가 처음이야. 그전에는 데리고 온 적도 없어. 어제 초저녁부터 쭉 같이 있었다고? 어제 저녁에 어머님이 나 없으니까 당신 밥 차려준다고 온 날이잖아. 그게 어제 사실 우리 엄마가 아프다고 안 오셨어. 야, 장난하냐? 네가 어제 나한테 전화하면서 네 입으로 어머님이 저녁 차려주고 같이 후식으로 입가심까지 했다고 했잖아. 그때 배신감은 정말 이루어 말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바람핀 것보다 시부모가 남편의 바람을 알고도 모른 척 했다는 것이 더 충격이었어요. 진짜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그 말이 딱 맞더라니까요. 저는 원래 집들이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저희 집 다녀가고 나서 시부모 집 가서 뒤엎든 소리를 지르든 뭐든 해서 따질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개념이라고는 안드로메다에 두고 오신 시부모께서는 그 짧은 말미조차 주지 않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야? 사부인 사위 바람을 숨겼다는 게 진짜예요? 박서방, 자네 우리 혜선이 두고 다른 여자 만났다는 게 진짜야? 장모님, 제 말 먼저 들어보세요. 제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아이고, 설명이고 나발이고 예 아니오로 대답해. 바람 폈어 안 폈어? 남편이 우리 엄마의 추궁에 참아 예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입만 달싹거렸어요. 하지만 그 모습만으로도 우리 엄마는 충분히 대답을 얻을 수 있었죠. 그 모습을 보자 열이 받은 우리 엄마는 들고 있던 아이스 커피 잔을 남편의 머리에 퍼부어 버렸어요. 어머, 이 여자가 미쳤어.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남의 집 귀한 자식? 남의 집 귀한 딸 두고 바람 피는 건 잘하는 거고. 아니, 사부인이 그런 말 할 처진가? 결혼도 2번씩이나 하는 남사스러운 짓거리나 하는 주제. 우리 아들이 바람 좀 폈다고 탓하는 거예요?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라고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디서 감히 바람이랑 재혼을 비교해? 이 여자가 놀았나? 아유, 넌 뭐 하는 짓이야? 왜 나한테 커피를 뿌려? 그날 저희 가족의 고부관계, 사동관계는 다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폭망해 버렸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벌어졌으니 여러분은 당연히 저희 둘이 갈라섰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놀랍게도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어요.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라기보다는 그때 저는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이혼한 뒤 여자 혼자 몸으로 저를 키워주신 엄마께는 항상 감사했지만 그것과 별개로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낙인 때문에 학창시절 많이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자랐던 곳은 보수적인 시골이었기 때문에 이혼한 사람이 많지 않아 더욱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고 2번째 이유는 내가 이혼을 해주면 저 두연놈들 좋은 일만 해주는 거였기 때문이죠. 상간녀는 보통 미친년이 아니었어요. 저한테 들킨 후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도 남편하고는 죽어도 못 헤어진다.
차라리 둘이 혀 콱 깨물고 같이 저 세상 갈란다. 이딴 소리나 했어요. 남편도 절대 얘랑 못 헤어진다 난리였어요. 지들이 로미오와 줄리엣도 아니고 연병을 떨더라고요. 나는 이것들 죽도록 괴롭히면서 이혼은 죽어도 안 해주는 방식으로 벌을 줄 참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상간녀가 다니는 회사에 가서 두연놈 머리채를 잡아주며 난동을 피우고 불륜하는 주제에 종교는 믿는 상간녀 참교육을 위해 그년이 다닌다던 교회까지 찾아갔어요. 저번에 회사에서 그년 드자비를 하다가 가방에서 떨어진 주보를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그 교회 저희 시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혹시나 싶어 교회에 가보니 상간녀랑 시모가 오손도손 손잡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거 보면 열받아요. 안 받아요? 저는 교회에서 헝금함을 던지며 난동을 부렸고 시모도 그런 저를 보고 열받아 제 머리채에 잡고 난리부르스를 떨어서 같이 으르렁거리면서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저희는 계속 싸웠어요. 제가요, 이유를 들으면 우더른이고 뭐고 폭발해서 못할 짓 저지를까봐 그동안 안 물어봤는데요. 대체 어머님은 뭔 생각으로 쟤한테 잘해주고 불륜도 숨겨주신 거예요? 아들 불륜 감싸주는 것도 모자라 상간녀랑 교회 다니는 정신 나간 여자가 어딨냐고요. 아이 그래 의주랑 같이 교회 좀 갔다. 예, 나라고 처음부터 걔가 예뻐 보였겠냐? 당연히 처음 알았을 때 당장 관두라고 했지. 근데 얘가 자꾸 이쁜 짓을 하는데 눈에 안 들어오겠냐고. 뭐 이쁜 짓이요? 기가 막혀. 그래요, 들어봅시다. 어떤 이쁜 짓을 합니까? 얘는 너 같은 곰탱이랑 달라서 여자다운 맛이 넘치더라. 아유 그래 이왕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얘 너는 진짜 왜 이렇게 센스가 없니? 시댁에서도 당체 손에 물을 안 묻혀. 내가 아무리 편히 있으라고 했지만 진짜 편히 있을 줄은 내가 진짜로 몰랐다. 제가 설거지한다고 요리한다고 해도 거절한 건 어머님이셨잖아요. 내가 아무리 거절을 했어도 여우같이 모른 척하고 바로 수세미 들고 설거지하고 그랬어야지. 좀. 예, 쟤는 우리 집 와서 어머님 편히 계셨으면 좋겠다고 청소까지 하고 가. 너랑 있을 때 못 받은 시부모 대접을 의주한테 받더라. 아, 그래요? 제가 막대 먹은 며느리라 어머님의 깊은 뜻을 감히 몰라 뵙네요. 어머님 진짜 좋으시겠어요. 첩지라는 년이 며느리도 못해주는 효도를 해주셔서. 이것 봐. 이거 말하는 꼬락서니 봐라. 이렇게 성깔만 드세니 우리 아들이 바람이 났지. 너 내가 같이 교회 가자는 말도 맨날 귀뚱으로 흘려듣고 그랬잖아. 의주에는 나랑 같이 교회도 가고 우리 아들한테도 어머님이 원하시니까 같이 교회 가자고 말해. 넌 한 번이라도 그래봤어? 아, 자, 그만. 아주머니들 적당히 하세요. 무슨 경찰서까지 와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불효시 같은 상간녀는 남편은 물론이고 시부모까지도 제대로 구워 삶았습니다. 시댁까지 등에 업은 상간녀와 남편은 그야말로 기세등등했어요. 둘은 아예 오피스텔을 구해 실컷 만났어요. 제가 둘을 미행하다 알아낸 사실이죠. 그뿐인 줄 아세요? 이것들은 집까지 드나들며 저를 괴롭혔어요. 퇴근한 어느 날 부엌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반찬이 다 바닥에 뒤집혀 있었죠. 그리고 냉장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자기야, 집에서도 쓰레기 같은 반찬 대신 내가 만든 예쁜 반찬 먹어. 오빠의 사랑 의주가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 남편은 정작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데 이딴 쪽지를 남긴 건 저보고 하는 말이 분명했어요. 그 말에 폭발한 제가 둘의 오피스텔에 찾아가 머리채를 잡으며 상간녀는 겁도 없이 이런 말을 했죠. 이런 죄 당하기 싫어? 그럼 이혼해. 이혼하면 이꼴저꼴 안 보게 해줄 테니까. 살다 이런 질긴 년은 처음 본다 싶었습니다. 일부러 아닌 척, 센 척 했지만 저는 막장 같은 이 상황에 마음속 골병이 깊어져 갔어요. 그러던 와중 패이고 패인 제 가슴에 결정타를 날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점점 메말라가고 있던 어느 날 오랜만에 사촌 아주버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사촌 아주버님은 제가 중매를 서면서 서로 친분이 생긴 케이스인데요. 남편이 자기 사촌 형이 여자를 소개받고 싶어 하는데
주변에 괜찮은 친구가 없냐 해서 제 지인을 소개시켜줬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간간히 제 지인을 만날 때 사촌 아주버님도 자리에 꼈고 자연스레 안부도 묻는 사이가 됐죠. 여느 때처럼 잘 지내셨냐 물으려던 저는 아주버님이 쏟아내는 말에 경악했습니다. 재수 씨, 다짜고짜 전화해서 이런 말 미안한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제 동생 결혼식에 우연히 그놈이 재수 씨가 아니라 웬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미친놈이 앞으로 재수 씨 될 사람이라고 하는데 처음엔 상황 파악이 안 돼서 언제 재수 씨랑 이혼했냐고 하니까 아직 이혼 안 했다는 정신 나간 답변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걸 내버려두는 삼촌이랑 숙모도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고. 식장이 어딘데요? 지금 당장 거기로 갈게요. 아이고, 삼촌네는 이미 갔어요. 솔직히 저는 지금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지만 힘내세요, 재수 씨. 이것밖에 들을 말씀이 없네요. 저는 그것들이 오피스텔 아니면 시댁에 갔을 거라 예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시댁에 가서 문을 쾅쾅 두드리니 상간녀년이 무슨 일이냐고 퉁명스럽게 말하며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저는 상간녀를 밀치고 바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진짜 당신들 제정신이야? 아니 어떻게 첨년의 가족 행사에 데려가. 부끄럽지도 않아? 동네방네 불륜 집안이라고 소문내고 싶어 환장했어? 이게 보자 하니까 어른들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네. 시애미랑 시아버지가 아주 우습지? 자꾸 너 집안 타령하는데 집안 얘기하면 우리도 할 말 많지. 적어도 우리는 집안에 범죄 저지르는 사기꾼은 없어. 어디 우리 쪽에서도 니네 집 사기꾼이라고 소문낼까?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엄마의 재혼은 순탄치 않았어요. 새아빠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새오빠 때문이었어요. 새오빠는 겉만 번지르르한 마케팅 회사 대표 노릇을 하면서 뒤에서는 사기를 치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우리 엄마가 새아빠랑 식 올리고 산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어진 일이었어요. 시부가 저 사실을 안 건 시민경찰대 일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시부가 순찰을 돌던 중 맡고 있던 새오빠를 피해자인지 알고 구해줬는데 경찰서에 데려가 보니 알고 보니 맞은 새오빠가 사기를 친 놈이었던 거예요. 경찰서에 있다는 새오빠 연락을 받고 나타난 엄마와 새아빠도 딱 거기서 마주친 거고요. 사오빠 놈도 정말 도움 안 되는 게 저 사람이 때릴까 무섭다고 시부한테 경찰서에서도 같이 있어달라고 했답니다. 만약 그딴 짓만 안 했어도 시부가 우리 엄마를 마주칠 일은 없었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만나도 하필이면 거기서 시부랑 새오빠랑 만나냐고요. 그렇게 있는 교양은 다 떨더니 범죄자 집안이었다니 내 참 어이가 없어서. 맞다. 야, 너 온 김에 그거나 좀 사인하고 가라. 의주야, 서랍장에 있는 서류 좀 갖고 와라. 상간녀가 준 서류는 바로 이혼 서류였어요. 그녀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빨리 사인하라고 하더군요. 이것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다 생각한 저는 이혼 서류 종이를 집어들고 박박 찍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녀가 달려들며 저에게 종이를 뺏으려고 했죠. 우리 둘은 옥신각신했고 그 과정에서 세게 넘어졌습니다. 임신 7개월이었던 저에게 그 충격은 상당했어요. 찢어질 듯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고 악마 같은 시댁조차 제 반응에 당황한 듯 했어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눈을 감기 전 마지막 기억은 제 아래로 무언가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느낌이 든단 거였죠. 다시 의식을 되찾았을 때 저는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엄마는 제 옆에서 지친 얼굴을 하고 있었죠.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아이였습니다. 우리 엄마에게 아이 무사하냐고 물어보는데 아무 말도 못하시고 눈물만 흘리더군요. 저는 엄마를 껴안고 펑펑 울어버렸어요. 그 뒤로 저는 이혼을 했어요. 제가 결혼을 지탱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니 해도 아이였는데 아이가 없으니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하고 싶지 않았어요. 유도분만으로 유산된 아이를 내보낼 때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어떻게든 그년을 감방에 넣고 싶어서 아이를 잃은 책임을 법적으로 물으려고 했는데 그거마저도 결국 고의가 아니란 이유로 기각되고 말았어요. 저는 이때 신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 건가 의문이 들었어요.
신이 존재한다면 이럴 리가 없잖아요. 이혼의 상처 때문에 저는 한동안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어요. 끔찍했던 기억은 몇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았어요. 다들 저처럼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으실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년이 저를 괴롭히는 악몽을 꾸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그 연놈 때문에 제 인생 전체를 버려선 안 된다는 마음에 제기를 해 중간에 회사를 옮겨 팀장급으로 일하게 됐어요. 정말 너무 하고 싶은 일이었고 일하는 게 재밌었어요. 능률이 오르니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았죠. 제 삶에 다시 활력이 생기며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에 또 한 번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어요. 팀장님, 이번에 여자 신입사원 들어왔다고 하는데 신입이 33살이래요. 와, 경력직이 아닌데 신입이라고? 요즘 신입 연령대가 높아졌다곤 하지만 여자 33살 신입도 채용하네. 요즘은 그런 경우 꽤 많대요. 중고 신입이라고 하잖아요.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건 아닌데 경력은 짧아서 경력직으로 지원하기 그러니까 신입으로 지원하는 그런 거요. 경력직이든 중고 신입이든 일만 잘하면 됐지 뭐. 저는 누가 들어오든 저를 힘들게 하지 않으면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원래 남일에 관심 많은 타입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신입을 마주친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 신입이 제 인생을 통째로 갈아버리고 저 지하 밑바닥까지 내친 전 남편의 상간녀였기 때문이었어요. 그 상간녀도 절 보더니 동공이 매우 심하게 흔들리고 제 눈을 피하기 급급하더라고요. 미친년이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저 보니 무섭긴 했나 봐요. 저는 그런 상간녀한테 다가가 먼저 악수를 청했어요. 어머, 이번에 새로운 기획팀 신입이구나. 만나서 반가워요. 근데 왜 이렇게 낯이 익지? 아, 제가 생긴 게 조금 평범한 얼굴이라 인사부터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조의주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상간녀는 쏜살같이 저를 피했고 저는 곧장 상간녀 뒤를 쫓아가 상간녀 윗 옷을 붙잡고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 상간녀가 입으로 욕을 하며 왜 자기를 붙잡냐고 누나를 아주 위아래로 갈기며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얼마나 빡이 쳤겠어요. 그년을 이렇게 다시 마주치는 것도 화가 치밀어 올라 미치겠는데 어따 대고 욕을 짓거리는지 내가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죠. 아이씨, 왜 남의 옷을 붙잡고 이래? 지금 월권 행사 하시나요, 팀장님? 야, 이년아, 월권 행사? 웃기고 자빠졌네. 너 여기 들어오자마자 잘리고 싶어? 네가 나한테 했던 짓들 어디 한번 다 까발려 줄까? 아줌마, 그래봤자 아줌마 평판만 더 안 좋아져. 나는 그딴 소문들 하나도 무섭지 않아. 내가 괜히 상관녀겠어? 나 배떼지 내놓고 사는 사람이야. 아줌마는 팀장이고 나는 일개 신입 직원인데 회사에 안 좋은 소문 들면 누가 더 손해일까? 나는 무슨 소문이 돌든 여기 딱 붙어 있을 거야. 역시 네 년이 이렇게 나올지 나는 다 알고 있었지. 네가 지금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언제까지 큰 소리 칠 수 있나 한 보자고. 사실 말은 이렇게 해놨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왜 전 항상 인연 앞에서 손해를 보는 입장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인연이 나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어떤 쓰레기인지 다 터트리고 밝혀버리고 싶었지만 그래봤자 인연보다 제가 더 손해를 보는 입장이었어요. 인연도 신입이지만 저 또한 이직한 이 회사에 들어온 지 오래되지 않았고 여기서 뼈를 묻고 싶을 정도로 이 회사가 좋았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같은 기획팀이라도 상간녀는 1팀이고 전 2팀 팀장이었기 때문에 기획팀 전체 회의를 할 때 빼고는 마주칠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뭐 하나만 걸려라 하고 있었는데 상간녀의 평판은 생각보다 너무 좋았던 거죠. 밝고 활기찬 분위기에 인사성 좋고 예의 바르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런 년들이 진짜 무서운 년인데 말이죠. 근데 더 열이 받는 건 뭔 줄 아세요? 상간녀는 저에게도 깍듯이 굴었단 거예요. 심지어는 저한테 커피도 사다 바치며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듯한 행동을 했어요.
왜 이렇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써요? 뭐 나한테 캥기는 게 있나 봐요. 어머, 팀장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 팀장님이 좋아서 이러는 건데요. 저요, 저희 팀 팀장님한테도 커피는 안 사드려요. 야, 이년아, 까불지 마. 네가 여기에 뭘 탔을 줄 알고 내가 먹겠냐? 의주 씨, 나 커피 별로 안 좋아해. 의주 씨 맘만 받을게. 이런 식으로 아슬아슬한 밧줄 타기를 하고 있었는데 상간녀도 회사 좀 다녔다고 이제 점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그 사실을 깨달은 건 한 모임에서였어요. 저희 회사는 오락부장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말이 오락부장이지 사실 회사에서 친목을 다지기 위한 사적인 모임이나 행사들을 주도하고 계획하는 일이었어요. 저것도 나름 감투는 감투라고 오락부장은 대리들이 주로 달았는데 이번에는 성격 좋은 신입인 상간녀가 오락부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상간녀에게 모임을 공지하는 톡을 하나 받았어요. 이번엔 장급들만 참석한 모임이라 평사원들은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날짜는 2주 뒤였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늘 그렇듯 사람 좋아하고 단합 좋아하는 사장이 하라고 해서 시킨 모임인 줄만 알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저는 당일날 모임 장소에 도착하고 나서 황당함을 금치 못했죠. 왜냐면요, 모임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파트너를 동반하고 있었거든요. 황당했던 저는 기획 1팀 팀장에게 이게 다 뭐냐고 물어봤어요. 오늘 모임 부부 동반 모임이잖아요. 모르셨어요? 그래서 나도 의아해서 어제 누구랑 올 거냐고 물어보니 혼자 갈 거라고 대답해서 그러려니 하고 말았는데 아예 몰랐어요? 톡 봤을 거 아니야. 아니, 어제 내가 점심에 하도 정신이 없어서 듣고 그냥 넘겼는데 내 톡 메시지엔 그런 내용 없었어요. 아유, 어디 봐봐요. 나한테 보여줘봐. 내 거랑 비교해보게. 어머머, 팀장님, 이거 메시지가 잘린 것 같아요. 이 뒤에 해당 모임은 부부 동반 모임이라고 써진 내용이 있는데 김 팀장님 메시지엔 거기가 잘려 있어. 조주 사원이 잘못 보낸 건가 봐요. 아니, 왜 나한테만 이렇게 보내는지 이해가 안 되네? 좀 많이 이상하네요. 그 말을 듣는데 상간녀 인연이 일부러 날 농락하려고 이딴 짓을 꾸몄구나라고 바로 알았죠. 제가 바보도 아니고 이걸 모르겠어요? 자꾸 머릿속에서 상간녀가 일부러 나를 매기려고 이런 일을 벌였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 상간녀 멱살을 잡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상간녀를 째려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죠. 상간녀는 뷔페 음식을 플레이팅하는 직원들을 도와 일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장급 이상 모임이긴 하지만 모임을 기획한 상간녀는 이 자리에서 보조로 일한다는 명목으로 와 있었어요. 그리고 저의 추측은 30분도 지나지 않아 확신이 됐어요. 연회장에 한 남자가 등장하자 상간녀는 손을 흔들며 큰 소리로 외쳤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죠. 여보, 어디 가는 거야? 이쪽으로 와. 그래, 여기. 어머, 의주 씨 남편이야? 어쩐 일로 여기 오신 거야? 네, 저희 남편이에요. 오늘 제가 모임 영상 USB 놓고 온 게 있어서 가져다 주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기야, 인사해. 이분은 박 과장님이셔. 안녕하세요. 저는 조우주 씨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야,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회사 높으신 분들한테 인사하고 가. 상간녀 옆에 있는 전 남편 얼굴을 본 순간 저는 들고 있던 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여러분도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부글부글 끓으시는데 그때 저는 얼마나 더 꼭지가 돌았는지 몰라요. 저것들이 기어코 결혼까지 했어? 게다가 심지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이로 인해 저 망할 년이 나를 매기려고 부부 동반 모임을 만든 게 100% 맞았죠. 전 남편 놈은 금세 사람들에 둘러싸이면서 인사를 다녔고 조이주 남편이라는 말을 아주 선거 유세하듯 말하더라고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전 남편은 저를 발견하지 못한 듯 했고 10분간 계속 직원들에게 붙잡혀 있다가 간신히 작별 인사를 하고 빠져나갔죠. 저는 밖으로 나가는 전 남편을 보고 조용히 뒤따랐어요. 그리고 연회장 건물을 빠져나가 주차장 쪽을 향하는 그의 몸을 돌려 세웠죠. 전 남편은 저를 보고 놀라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당신 나 따라온 거냐고 어이없다는 듯 묻더군요.
아까 절 못 본 줄 알았는데 이 망할 자식은 제가 그 모임에 있던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야, 이 미친놈아. 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기어들어와? 나 엿먹이려고 둘이 짜고 친 거지? 그래서 부부 동반 모임으로 한 거 맞지? 아이, 뭔 소리야. 손이나 치워. 나 와이프가 USB 놓고 왔다고 해서 가져다 준 죄밖에 없거든. 나도 오기 싫었는데 와이프가 하도 닥달해서 온 거야. 가져다 주는 김에 회사 사람들한테 인사도 하라고. 그것도 안 할 거면 집에 들어오지도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네?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하세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악수하고 다니더만 그 시커먼 속 모를 줄 알고? 뭐 나라고 인사하면서 돌아다니고 싶었는 줄 아냐? 아, 억지로 웃었더니 입에 경련이 일어난다. 경련이. 부부 동반 모임인지 모식인지 그거 다 모르겠고, 아, 나는 와이프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야. 100번 양보해서 너한테 진짜 별 의도가 없었다 치자. 근데 네가 최소 짐승 새끼가 아닌 사람 새끼라면 아무리 그년이 오라고 닥달해도 오지 말아야지. 너네 두 연놈 때문에 난 아이까지 잃었어. 그런데 뻔히 내가 이 회사 다니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기어와? 아우, 진짜. 야, 우리라고 너랑 같은 회사인 게 좋은 줄 아냐? 다니기도 전에 네가 이 회사를 쳐 다니는지 마는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말은 바로 하자. 그 일은 고의가 아닌 걸로 결론 났잖아. 네 새끼 잃은 게 온전히 의주 탓이야? 처음부터 순순히 이혼 도장 찍어줬으면 됐는데 괜히 찍고 난리치면서 버티다가 그런 거잖아. 아이 잃은 건 네 탓도 크다고. 참을 수 없어진 저는 그의 뺨을 풀스윙으로 날려 때렸습니다. 황당한 표정으로 고개가 돌아간 전 남편에게 다시 한번 또 뺨을 날렸죠. 그때 내 남편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상간녀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 둘 사이를 파고들었죠. 와보길 잘했네. 우리 남편 나갈 때 니년도 사라진 것 같아서 뭔가 찝찝해서 와봤더니 감히 내 남편한테 뺨을 올려붙여? 마음만 같아서는 뺨만 치는 게 아니라 온몸을 성취 못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참은 거야. 알아? 니년도 당장 사원들 앞에서 머리끄댕이 흔들면서 상간녀라고 확 지르고 싶은데 내가 참고 있는 거라고. 아이고, 눈물 나게 고맙네요. 지르고 싶으면 지르시던가. 저번에 말했지? 나 배떼지 내놓고 사는 사람이라고. 어떤 소문나도 난 여기에 붙어 있을 거라고. 어디 한번 질러봐. 질러보라고. 왜? 막상 떠먹여주니까 무서워서 못하겠나? 상간녀는 제 팔을 낚아채서 당장 들어가려는 신용을 했어요. 상간녀의 눈은 광기 그 자체였죠. 미친 사람 같아서 살짝 소름까지 돋을 정도였어요. 전 남편 놈은 진짜 절 끌고 가서 불륜 사실을 폭로할까봐 겁이 났는지 제 팔에서 상간녀를 떼놓았어요. 아유, 자기야, 흥분하지 마.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굴어? 내가 흥분 안 하게 생겼어? 전현이 당신 뺨 때렸는데 당신도 바보야. 왜 그걸 쳐맞고 앉아있어? 당신도 한 대 날렸어야지. 여자가 때리는 거랑 남자가 때리는 거랑 같아. 그러니까 내가 안 온다고 했잖아. 정 USB가 필요하면 내가 데스크 직원한테 맡기고 한다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당신 나 부르지 않았으면 이런 상황도 안 생겼어. 뭐야? 당신 지금 내 탓하는 거야? 또 모든 게 내 탓이지. 내가 잘못했지? 언제 모든 게 네 탓이랬어? 미치겠다 진짜. 상황이 아주 웃기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분명 전 남편한테 따지러 온 건 나였는데 정작 싸우고 있는 건 상간녀랑 전 남편이었어요. 전 남편은 상간녀를 무척 피곤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상간녀는 또 그게 거슬렸는지 왜 또 그딴 눈빛으로 쳐다보냐고 또 피곤하다는 소리 하려고 그러냐고 소리를 지르며 전 남편한테 난리를 쳤어요. 눈앞에 벌어진 상황에 어이가 없었지만 뭘 따져보려고 해도 상간녀가 전 남편 가슴팍을 팍팍 치며 격하게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돌아섰어요. 다시 건물 쪽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상간녀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당신 요즘 나 안 사랑한다. 나랑 이렇게 된 거 후회하냐고 말하는 게 들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전 남편이 어쩌라고라고 말하면서 짜증을 내는 목소리가 연이어 들렸죠. 상간녀와 전 남편의 사이는 예상외로 별로 좋지 않은 듯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엔 사이다를 들이킨 듯한 통쾌함을 느꼈다가 다시 차가운 분노가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저 따위로 살거면서 저런 결말을 위해 우리 아이가 희생을 당했다니 저 모습을 보니 더욱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저는 한동안 정신이 없었어요. 기획 2팀이 너무 바쁘다 보니 2주마다 하던 기획팀 전체 회의도 건너뛰었다 보니 상간녀하고도 한동안 만날 일이 없었죠. 그런데 너무 무리해서 면역력이 떨어진 탓일까요? 저는 대상포진에 심하게 걸려 며칠 입원까지 했어요. 퇴원을 앞두기 하루 전 누군가에게 연락이 왔어요. 기획 1팀 팀장이었어요. 우리는 서로 안부를 물었죠. 요즘 1팀은 어때요? 우리는 그래도 급한 불은 꺼서 한시름 놓았는데. 이걸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해야 되나? 좀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요.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조우주 씨 있잖아요. 그분이 기획 1팀 3분기 프로젝트 리더가 됐어요. 뭐? 장난이죠. 아니 입사한 지 1년도 안 된 신입사원이 어떻게 그래요? 그렇다고 조우주 씨가 뭐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2주 전에 조우주 씨가 바이오 하나를 물어다 준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정이 아주 입이 찢어지러 웃으면서 좋아 죽더라고요. 정말요? 근데 나는 왜 못 봤지? 그다 아마 팀장님이 출장 가셔서 못 봤을 거예요. 조우주 씨한테 그런 인맥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 바이오가 무슨 신소재 에너지 회사 대표도 했다는데. 신소재 에너지 회사 대표까지 했던 사람이 뭐 때문에 우리 회사 바이오가 되는 거래요? 우리 회사는 그냥 유기농 식품 회사인데. 그 바이오가 여러 분야에서 이것저것 손대는 사람이래요. 우리 회사 제품을 사가지고 외국으로 수출해서 해외 바이오들한테 팔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간 수수료 먹으려고 하는 거죠 뭐. 그 사람 말로는 요즘 한류 열풍이랑 한식이 건강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외국인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좋다나 뭐라나. 그 바이어는 해외에 팔아야 하니 영어로 써진 포장 용지와 제품의 맵기를 조금 덜 맵게 조절해 줄 것을 부탁했대요. 대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나중에 자기한테 청구하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고 해요. 1팀 팀장은 아무리 대형 바이어를 물고 왔다고 해도 저런 초짜를 프로젝트 리더로 세우는 게 너무 불안하다고 계속 하소연했어요. 저러다 일 잘못되면 결국 뒤집어 쓰는 건 1팀 팀장인 자기라고요. 또 프로젝트 리더가 된 이후부터 상간녀가 콧대가 높아진 느낌이라며 재수없다고 말했는데요. 퇴원하고 나서 2주일 뒤 잡힌 회식 자리에서 왜 1팀 팀장이 재수없다고 했는지 이유를 알게 됐죠. 사장은 회식 자리에서 입이 마르고 닳도록 상간녀를 칭찬했어요. 상간녀는 사장한테 칭찬받으면서 겸손한 척 내숭 떨면서도 자신의 공을 어필하는 걸 잊지 않았어요. 아유, 사장님 가찬이세요. 저는 그저 팀에서 열심히 제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물론 제가 좀 꼼꼼하게 챙긴 덕에 중요한 부분들이 잘 풀렸던 것 같긴 해요. 아이고, 조우주 씨는 인성도 좋네. 왜 그렇게 겸손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져. 의주 씨 아니었으면 그 프로젝트 절대 마무리 못했을 거야.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하지만 팀원들이 다 같이 노력해 주셨고, 다만 제가 리드하는 입장이 돼서 팀원을 이끈 것뿐이에요. 속으로 상간녀의 행동에 토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간녀가 슬그머니 제 쪽을 보며 웃더라고요. 봤지? 내 능력이 이 정도야. 라고 뻐기는 것 같았죠. 뭐 어쩌라는 건가 싶었어요. 상간녀가 자랑하는 꼴이 보기 싫기도 하고 마침 볼일 보라는 신호가 와서 화장실로 향했는데 가게 화장실 줄이 길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좀 맞은편 건물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맞은편 건물 화장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덕분에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큰일을 볼 수 있었죠. 그렇게 볼일을 다 보고 화장실 칸을 나가려는데 갑자기 문을 쾅 하고 여는 소리와 함께 소리를 지르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뭐가 그렇게 무서운 게 많아? 내가 창피해? 당신 때문에 나는 남의 가정 뺏은 년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희생했는데. 이 듣기 싫은 째지는 목소리는 분명 상간녀였습니다. 화장실 칸 문을 열자 눈이 마주치자 상간녀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상간녀는 이따 내가 다시 전화할게라고 한 뒤 화장실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저는 혼잣말로 쟤는 맨날 싸우기만 하네라고 중얼거리며 나왔는데 상간녀가 그걸 들은 모양입니다. 열받은 표정으로 상간녀는 우리 맨날 안 싸운다고 말했어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퍽이나 그러시겠다고 맞받아쳤죠. 너네 그거 지금 벌 받는 거야. 온전치 못한 인간 둘이 만나서 얼마나 잘 사나 내가 한번 보려고 했는데 역시나네. 내가 니들 죽을 때까지 증오하고 악담을 퍼붓고 있는데 이제야 좀 먹히나 봐. 아이고 너무 꼬숩다. 하지마. 괜히 싸우네 뭐네 하면서 남의 가정 참견질 그만하세요. 우리 잘 지내고 있거든요. 남편이 당신이랑 살 때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그랬다고요. 그러고는 화장실 칸문을 쾅 하고 닫더군요. 저는 그녀를 보며 쯧쯧거리다가 곧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어요. 그래, 넌 계속 발악해라. 곧 나락으로 떨어질 날이 멀지 않았으니. 저는 그녀의 지옥행 열차가 멀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 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회식이 끝나고 나서 2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회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상간녀는 사장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하고 있었고요. 상간녀는 밖을 나가시는 사장님을 따라 회사 분수대까지 쫓아왔어요. 상간녀의 면상은 아주 가관이었어요. 울면서 난리치는 바람에 마스카라랑 눈화장이 죄다 번져 미친년처럼 보였고 달려오다 하이힐 굽도 부러져 절뚝거리고 있었어요. 구경 온 직원들은 다들 수근거리며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죠. 사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도 그 인간이 사기꾼인 줄 진짜 몰랐어요. 조우주 씨, 왜 이럽니까? 이미 이야기 다 끝났잖아요. 회식 자리에서 상간녀를 칭찬하던 사장님은 온데간데 없고 금방이라도 얼어붙을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사장님만 있을 뿐이었어요. 사장이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뀐 이유는 이랬습니다. 그날 회식 때 사실 저는 아는 사람을 만났거든요. 회식이 한창 무르익고 있을 무렵 누군가 저희 회식 룸의 문을 두드렸어요. 저희 회사는 인원이 몇십 명 정도다 보니 일반 식당에서는 수용 못하고 결혼식이나 돌잔치를 여는 홀식당 같은 곳을 예약을 해서 가요. 근데 직원 중 한 명이 들어오라고 하자 한 남자가 나타났고 그를 본 사장은 벌떡 일어나 박수를 치며 좋아했어요. 아이고 권 대표님 여기서 다 만나네요. 예, 저도 여기서 모임이 있었거든요. 조우주 씨한테 오늘 여기서 회사분들이 회식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인사도 드릴 겸 왔습니다. 권 대표라는 사람은 사람 좋은 미소를 걸고 고개짓을 하며 직원들과도 인사를 나눴는데 사장님에게도 다가와 사담을 몇 분 정도 나눴죠.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도 일행이 있어서요. 맛있게 식사들 하십시오. 저는 그 뒤 대표가 나간 문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저 쥐새끼는 이름도 바꾼 모양이지만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바로 사기를 치다가 결국 친아버지에게 의절까지 당해버린 새 오빠였어요. 새 오빠는 절 발견하지 못한 모양이었어요. 아무래도 몇십 명이 있는 룸인데다가 구석진 곳에 있으니 알아채지 못한 듯 했어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상가녀가 가져온 대박 인맥이 사기 전과범인 새 오빠라고 싶었죠. 저는 다음 날 당장 사장한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어요. 사실 우리 새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낱낱이 밝히면서 저 사람을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사기꾼을 데려온 조이주 씨한테 엄연히 책임을 물 부분은 물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사장은 제 말을 곰곰이 듣더니 비서를 불러 저희 새오빠, 그러니까 권 대표와의 오늘 약속을 미루겠다고 연락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네 덕분에 살았네. 안 그래도 오늘 공장 대금을 선입금할 뻔했어. 사장님, 저도 이 회사를 얼마나 아끼고 애사심이 많은데요. 당연히 불이한 일에는 발벗고 나서서 일을 알려야죠. 새오빠는 우리 회사에 발주를 넣는 조건으로 하청업체를 지정했다고 해요. 왜 앞에서 해외에 팔아야 하니 영어로 써진 포장용지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포장용지를 생산하는 하청 공장을 지정해 준 거죠.
하청 공장에서는 선입금을 해주면 좀 더 싸게 해주겠다고 했고 사장은 선입 금액을 준비했었죠. 만약 하청 공장에 돈은 이미 집어넣었는데 새오빠가 날랐으면 우리 회사만 손해였어요. 애초에 하청 공장이랑 새오빠랑 서로 한 손을 잡고 사기를 치려는 인간들인지도 몰랐습니다. 애초에 그 하청 공장을 소개시켜준 게 새오빠니까요. 사장은 내가 미쳤지. 청산유수 같은 말솜씨에 넘어가 홀라당 돈을 날릴 뻔했다며 역시 일도 잘 못하는 신입 따위 믿는 게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아니, 꼭 나쁘게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군. 생각해보면 이걸 투집 잡아서 자네 상간녀 직원을 내쫓으면 되니까 말이야. 아이, 사장님,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조우주가 불륜녀인 걸 알고 계셨어요? 예전에 부부 동반 모임에 했던 거 기억하나? 조이즈가 지 남편이랑 주차장 근처에서 그 난리를 치며 싸웠다더군. 그날 잠시 내 심부름을 갔다가 돌아온 비서가 몰래 엿듣고 나한테 말해주더군. 내가 불륜하는 것들을 엄청 싫어해. 다만 같은 직장 동료랑 분란을 일으킨 게 아닌 이상 사생활을 가지고는 먼저 해고하긴 어렵지. 그래서 다른 걸로 건수를 잡아 내쫓아 버린다네. 저는 사장님이 회식 때 조우주를 엄청 칭찬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는 조우주가 대형 건수를 물어온 줄 알았으니 그렇지. 아니 물론 그때도 속으로는 형편없는 여자라고 나 안 좋게 생각했네. 일단 그 건은 성사시켜야 했으니 비행기를 태워준 것뿐이고 나중에 팽해버릴 가더라도 일단은 회사는 이익 추구가 중요하니 말이야. 한마디로 사장님은 상간녀를 늦든 빠르든 내쫓을 생각이었단 뜻이었어요. 사장님은 저에게 일단 회사에서는 모르는 척 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사장은 대놓고 회사 직원들이 여럿 모인 자리에서 상간녀를 질책했습니다. 조우주 씨, 어쩔 겁니까? 당신 때문에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어요. 그 인간은 잠수 타서 연락도 안 됩니다. 당신은 사기꾼이랑 제대로 된 바이어도 구분 못합니까? 아니에요, 사장님. 제가 연락해 볼게요. 잠수를 탈 리가 없어요. 잠수 안 탔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실 겁니까? 이미 조우주 씨가 수십 통을 걸었는데 안 받잖아요. 아, 내가 틀린 말 했습니까? 사실 제가 미리 선수를 쳐 알렸기 때문에 회사는 손해를 보지 않았어요. 다만 조이주를 확실히 내쫓을 명분을 위해서는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은 걸로 알고 있는 게 좋았습니다. 새오빠가 잠수를 탄 것도 당연했어요. 이미 사장이 새오빠한테 당신 정체 다 알고 있으니 썩 꺼지라고 다시는 우리 회사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말라고 한 후였거든요. 그 자리에는 저도 대동했었는데 꼭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서였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새오빠 대체 조우주 씨랑은 어떻게 하는 사이예요? 내가 하는 투자 공부 클래스 수강생이야. 멍청해서 그런가 좀만 입을 털어도 잘 넘어오던데. 아무튼 이제 나 가도 되는 거지? 나중에 사기 미수죄라던가 이런 걸로 고소하면 안 된다 너. 부탁이야. 나 초보만이라서 미수죄라도 징역받을지도 몰라. 그거는 사장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이제 다 물어봤으니까 조용히 꺼지기나 하세요. 이런 연유로 인해 상간녀가 사장님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였어요. 상간녀는 계속 사장님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난리를 쳤고 결국 다른 사람이 그녀를 떼냈어요. 그 과정에서 실랑이를 하다가 상간녀가 분수대로 빠져버렸죠. 상간녀는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고도 여전히 사장님을 외치면서 빠져나왔어요. 사장님 제발요.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할게요. 저 여기 정말 간신히 들어왔어요. 이제 나이도 많아서 신입으로 취직도 어렵단 말이에요. 남편도 회사 잘려서 집에 돈 벌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기획팀 일국 안 해도 괜찮아요. 화장실 청소라도 시켜주세요. 제발요. 저 이 회사 꼭 있고 싶어요. 어머, 웬일이야. 저거 어떻게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뭘 말해줘. 냅두라고 해. 안 그래도 바위 하나 물어왔다고 잘난 척하는 거 재수없었는데. 쌤통이다. 상간녀는 물에 젖은 뽕브라가 옷에 불룩 튀어나온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구경 나와 있던 직원들뿐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들도 그녀를 비웃으며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상간녀는 회사에서 쫓겨났고 한동안 화제의 이슈에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 어느새 잊혀진 사람이 됐어요.
저는 그동안 연봉 협상도 성공했고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고 승승장구하고 있었죠. 그렇게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와중에 아는 언니가 저에게 동영상 하나와 메시지 하나를 보냈어요. 메시지 내용은 이랬어요. 야, 내가 저번에 우리 회사에 네 전 남편이랑 상간녀년이 서류 넣었다고 한 거 기억하니? 내가 이 둘 동시에 면접 볼 거라고 했잖아. 나 보자마자 경악하는데 표정이 정말 죽이더라. 아유, 참고로 면접 영상 이거 카메라 숨겨놓고 찍은 건데 너 보여주려고. 겁나 웃기니까 꼭 봐. 메시지를 본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이 언니가 진짜 저질렀구나 싶었죠. 이 언니는 전 남편의 예전 직장 상사로 전 남편이 그 회사에 취직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꽂아 넣어준 직장에서 사무 보조를 하고 있던 상간녀랑 바람이 나버린 거예요. 언니는 자기 잘못도 아닌데도 괜히 미안해했어요. 시간이 흘러 제가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한 것처럼 언니도 다른 직장으로 이직했고 거기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했죠. 설마 했겠어요. 전 남편이 이 언니의 회사에 지원할 줄, 그것도 동시에 지원할 줄 영상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재밌는 내용이 펼쳐졌어요. 언니는 면접자 두 사람을 마주보게 하고 지금부터 맞은편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뭐가 나은지, 내가 왜 저 사람을 제치고 이 회사에 취업해야 하는지를 말해보라고 했어요. 그러자 둘은 서로를 헐뜯으면서 그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발악을 했어요. 이 여자는 아주 게을러 터졌어요. 저랑 같이 전 직장에 다닐 때도 3시간은 농땡이만 쳤다고요. 야, 아무리 별거 하게 됐다지만 네 와이프 헐뜯고 싶니? 나라고 가만히 있을 줄 알고. 이놈은 전 직장에서 어떤 줄 아세요? 신입 직원 철야 작업 시켜놓고 정작 그 공은 지가 다 처먹었어요. 이런 직원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야야, 내가 언제 공을 다 가르쳤어. 걔도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니까 잘한 거지. 엑셀도 나보다 못하던 놈이 퍽이나 잘 가르쳐줬겠다. 면접관님, 이놈은요 진짜 취업시키면 안 돼요. 걔 패급이라고요, 패급. 저는 퇴근 후에도 언니가 보내준 영상을 보며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결과는 어땠냐고요? 당연히 둘 다 불합격됐다고 해요. 역시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이 두 인간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가 전 남편과 상간녀 때문에 겪어온 상처가 이렇게나마 치유가 되어서 너무 통쾌합니다. 게다가 일이 잘 해결이 되어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속 시원히 풀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처럼 다른 사람이 준 상처 때문에 큰 트라우마를 입은 분들께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를 주면 언젠가는 돌려받는다는 걸요. 이 말을 끝으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